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경제신문 출판 이시영 지음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 입니다. 이 책은 병원 없는 사회를 꿈꾸는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가 면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실생활에서의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암에 걸렸을 때 면역력을 높여 성공적인 치료의 길에 이르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암과 면역의 관계. 모든 질환이 면역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암의 예방 및 치료는 면역의 발달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암은 사망 원인 1위이며 무섭고 위험한 병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암은 발생된 국소 부위만을 봐선 그 정체를 알 수도 없거니와 치료도 바르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암 전문가들은 대체로 암이 발생한 국소적 소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생활사, 인간사 전체를 보는 시각이 약하다. 암은 암 세력과 면역 억제 세포의 세력 다툼에서 일어난다. 암 유전자가 자동차의 엑셀이라면 암 억제 유전자는 브레이크 역할이다. 서로 시소를 하듯 균형이 잡혀 있으며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암이 된다. 암세포는 건강인들도 하루 5,000개나 생기지만 면역 억제 세포가 탐식함으로써 암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 그러나 무슨 원인으로든 면역 억제 세포가 약해져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암세포가 증식해 암이 된다. 문제는 왜 면역 억제력이 약해지느냐에 있다. 암이 아직 미궁인 것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발암 요인으로 담배, 음주, 비만, 자외선,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특정 요인에 책임 전가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암 발생의 자세한 기전은 아직도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주목한다. 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전자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다. 유전자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즉 유전자의 노화 현상이 바로 암이라는 병의 정체다. 암은 외부에서 오는 침입자가 아니라 자기를 비추는 병이라고 한 아보토오루 박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선 시야를 넓혀 정신신경 면역의 입장에서 전인적 접근을 해야 암의 전체상이 그려진다. 최근 학계 보고에 따르면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스가 암의 주 원인이라고 단언한다. 내가 만난 환자들과 대담을 생각해보면 이런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환자들은 암 발생 전에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는 게 공통 소견이다. 여기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스트레스는 증폭된다. 그리고 치료 중에도 재발 위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등 이 스트레스가 암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암은 가혹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면역 억제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잠시 쉬거나 중단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암과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 우위로 된다. 그러면 과립구가 증가한다. 화가 나 싸우거나 할 때 다치면 세균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수단이다. 과립구가 세균 등 큰 이물에 대한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 생긴 과립구는 공격성이 강해서 싸울 것이 없나 시비거리를 찾는다. 문제는 위장이다. 여기엔 언제나 노폐물과 중간대사물 등이 남아있다. 평상시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증가한 상태의 과립구는 와, 여기다 하고 싸움을 건다. 이렇게 위장벽과 싸워서 염증을 만든다. 이게 위궤양이다. 과립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생존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에 불과한데 점막에서 죽을 때 대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염증을 더욱 확대, 악화시킨다. 하지만 우리 몸의 항상성 법칙은 상처난 조직을 원래 상태로 수리하고 복원한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상처, 복원이 되풀이되는 동안 그 부위 조직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된다. 수리복구를 위해 세포가 이상 증식되지만 억제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증식된다. 이게 암이다.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글레이저 등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손상된 DNA 수리를 저해하고 NK 세포 활동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암의 치료 경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나 스트레스 대처법 등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설상가상으로 과립구가 증가하면 임파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면역력이 저하돼 증식하는 암세포를 잡아먹거나 처리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축소돼 말초 조직의 혈류가 감소하고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며 저산소, 저체온 상태가 된다. 저산소, 저체온이 되면 그 부위의 세포가 호기성 미토콘드리아에서 혐기성 해당 세포로 전환돼 이것이 세포 증식을 촉진시켜 암 발생을 자극한다. 저산소 저체온 상태에서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증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 분열 증식이 쉬운 혐기성 해당 세포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나름의 적응 기전이다. 저산소 저체온 상태에서는 세포가 당을 쓰지 못해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진다. 당은 혈액 속에 있어선 아무 힘을 못 쓰고 일단 세포로 들어가야 힘을 쓰는데 저산소 저체온 상태에서는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는 사이 해당계 세포는 암화되면서 남아도는 포도당을 써가며 무한 증식한다. 따라서 치료는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 상태를 고산소, 고체온, 정상혈당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스트레스는 더욱 증폭되고 이 또한 암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암을 만들기도 하지만 치료 경과 역시 스트레스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도널드 로이드는 스트레스는 암뿐만 아니라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 했고, 제인 골드버그는 정신과 치료가 곧 암 치료가 된다 라고 말했다. 많은 학자들이 암의 발생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짐승은 오직 쾌, 불쾌,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한다.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없고 암이 생길 수도 없는 게 동물의 세계다. 문제는 인간이다. 인간도 이런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다면 스트레스도 암도 걱정할 게 없다. 인간은 좋아도 참아야 하고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다. 이게 오래 쌓이면 시상하부에 난조가 생긴다. 기분이 나쁘면 밥맛이 없다. 설사가 난다. 여성들은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여드름이 튀어나온다. 스트레스 초기 증상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가 암 치료 원칙의 첫 번째가 돼야 하는 배경은 여기 있다. 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암화의 기전은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다 설명하려면 두꺼운 책을 따로 한 권 써도 모자란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면역력 강화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암화를 간단히 정의하고자 한다. 암화란 세포의 유전자가 돌연변이 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충분하다.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기분 나쁘다. 인상이 고약한 악상이다. 정상세포는 50회 정도 분열을 되풀이하고 나면 자동 정지하고 사멸한다. 이렇게 노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서 일정한 수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무한으로 증식하며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암 크기가 1cm 정도면 무게는 1mg, 암세포는 10억 개다.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은 좋게 걸리며 30회 정도의 분열이 필요하다. 한 개의 세포에 변이가 생겨 치료를 요할 정도의 암으로 성장하기까지는 20에서 30년이 걸린다. 그러나 무게가 1mg인 암이 1kg이 되기 위해서는 10회 분열이면 충분하다. 암의 기전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람에서 경과에 이르기까지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계 38억 년 전 인류는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됐다. 당시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다. 따라서 단세포 생물은 산소 없이 당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 생명을 유지해왔다. 이것을 해당계라 부른다. 20억 년 전부터 광합성균이 등장하면서 지구상에 산소가 발생한다.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포는 산소에 의해 산화, 세포가 파괴되기에 이른다. 이에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계 세포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의 세포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세포가 공존하는 형태로 돼 있다. 해당계는
당질만으로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었으니 빠르고 단순하지만 한 세포당 에너지 생산량은 적다. ATP 2분자밖에 안 된다. 반면 미토콘드리아계는 당질뿐 아니라 지질, 단백질, 산소, 햇빛 등을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량은 ATP 38분자로 해당 계보다 18배나 높다. 인류의 진화와 발달은 이 효율 높은 미토콘드리아계를 잘 활용해온 결과라 볼 수 있다. 혐기성 세포 대 호기성 세포. 인체 각 기관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 혐기성이냐 호기성이냐가 결정된다. 해당계 세포는 에너지 생산 과정이 단순하고 빨라서 순발력을 요하는 기관에 분포돼 있다. 근육 중에도 속근은 해당계 세포가 많다. 100m 단거리 선수를 보라. 마치 역도 선수처럼 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서 순발력을 발휘하기에는 좋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진다. 그리고 단거리 경주는 호흡은 멎은 채 달리는 무산소 운동이다. 그래야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해당계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순간적인 힘을 들여야 하는 운동은 숨을 멈춘 채 한다. 역도에서 바벨을 들거나 붓질, 대패질을 할 때는 숨을 쉬지 않고 단숨에 그어 내려간다. 그리고 신체 기관에도 세포 분열이 왕성한 부위는 해당계 세포가 포진하고 있다. 피부, 점막, 정자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마라톤이나 장거리 선수는 지구력을 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은 느리되 지속성이 있는 지근이 발달한다. 단거리 선수의 잘 발달된 근육과는 달리 이 장거리 선수의 근육은 오히려 가늘고 볼품이 없다. 그러나 지근은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면서 하는 유산소 운동에 적합하며 에너지 생산은 느리지만 생산량은 많다. 주로 뇌신경, 심장, 난자 등에 많이 분포돼 있다. 해당계 세포는 15에서 17세까지 천천히 발달이 완성되는데 반면 미토콘드리아계는 3세에서 4세에 분열 증식이 종결된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세포 우위. 어린이는 길을 가도 달리고 뛰어넘고 에너지가 넘친다. 해당계의 순발력이 우위이기 때문이다. 대신 오래 못 간다. 쉽게 피로해진다. 에너지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포 분열과 증식은 대단히 왕성해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 나이가 들면 해당계 우위에서 차츰 미토콘드리아계로 옮겨간다. 이젠 순발력보다 지구력을 요하기 때문이다. 대신 세포 분열이나 증식은 되지 않으며 17세경에 성장을 멈춘다. 성인이 되면 해당계와 지구력이 균형을 이루다가 고령이 되면 순발력은 거의 없고 지구력 우위가 된다. 노인이 느린 것은 그래서이다. 그러나 요즘 많이 바쁜 한국인은 마라톤을 100m 달리듯 하려니 몸에 엄청난 부담이 오고 만성 피로가 쌓인다. 이것이 시상하부의 스트레스로 작용해 앞서 이야기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뇌 피로가 쌓여 잔잔한 염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복 작업이 개시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암으로 진행된다. 암세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무리한 생활이 어떻게 암을 만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암세포는 크기가 작다. 또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적고 해당계가 우위여서 분열 증식이 쉽다.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이다. 따라서 무산소 상태가 되면 살아남기 위한 적응 수단으로 해당계 우위가 되어 쉽게 증식할 수 있다. 그리고 저체온을 좋아한다. 스트레스로 혈관이 축소되면 바로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체온을 좋아하는 해당계 우위가 되어 암세포가 쉽게 증식한다. 즉, 암세포의 발생 환경은 저산소, 저체온이 만든다. 따라서 치료는 간단하다. 이런 생태 환경을 바꿔 풍부한 산소를 제공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증식을 잘하는 해당계에서 미토콘드리아계로 바뀐다. 상처가 나면 출혈이 멎고 딱지가 않고 그게 떨어지면 흉터가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 상태로 복원된다. 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을까? 의사도 환자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암을 만든다. 이렇게 볼 때 암 원인의 80%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다. 그렇다면 치료는 간단하다. 이를 개선해 암이 싫어하는 생태계를 만들면 된다. 우리는 이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형 병원에서조차 표준 치료가 끝난 후 생활지도에 대한 대처는 소홀하기 그지없다. 미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연, 금주, 운동을 적절히 하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친다. 알다시피 퇴원 후에도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재발이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한 의사의 처방은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산소, 저체온이 되고 이것이 암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생활 개선이 유일한 암 재발 방지라면 여기서 암의 성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암세포는 저체온, 저산소 환경을 좋아한다. 마치 지구에 산소가 없었던 원시적 세포와 닮아 있다. 이 세포는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산소 없이 대사되는 해당계라는 공급 시스템을 쓰고 있다. 정상세포는 약해져 저체온을 못 견딘다. 31도가 되면 죽는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런 악조건에서 오히려 더 잘 산다. 정상세포는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37도 전후에 체온과 충분한 산소가 필요한 미토콘드리아계로부터 받고 있지만 암세포는 저체온 환경을 좋아하는 해당계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비상시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고혈당이 된다. 그러나 혈당은 혈액 중에 있을 때는 일을 할 수 없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상세포는 저체온, 저산소 상황에서는 당을 이용할 수 없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신해 해당계가 됨으로써 당을 흡수, 증식한다. 암세포가 커져 포도당 소비량이 많아지면 암 조직은 지방과 근육까지 분해해 포도당을 만들므로 암이 진행되면 야윈다. 고혈당은 암을 증식시킨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8,000명을 상대로 5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고혈당인 사람이 정상보다 암 발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 결국 암 치료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 암이 좋아하는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의 생태 환경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암의 시작.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상하부의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즉각 혈액 속의 과립구가 증가한다. 다치면 세균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실제로 다치면 증가한 과립구가 세균을 퇴치해 큰 상처 없이 나물게 한다. 혹은 상처가 심하면 과립구와 침입한 세균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이때 나오는 화농성 고름은 전투 중에 죽은 과립구의 시체다. 이렇듯 과립구는 큰 세균 침입 시 효과적으로 생체 방어를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만 받은 채 세균 침입이 없는 경우 증가한 과립구는 전투성이 강해서 싸움을 걸 시비거리를 찾는다. 그러곤 자기 조직과 싸워 파괴한다. 이처럼 과립구는 양날의 칼이다. 일단 상처난 부위는 생체의 항상성 원칙에 의해 수리복구 작업이 일어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다시 염증이 생기고 이를 복구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노라면 일부 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화될 수 있다. 인간의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매일 2%가 신진대사 등으로 새로 교체된다. 세포 한 개당 30억 자분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세포 교대 시나 분열 증식 시 한자 틀리지 않게 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더구나 과립구로 인해 상처받은 점막 부위는 복구를 위해 새로운 세포가 증식한다. 이 과정에서 복제가 잘못된 결과 유전자 손상으로 암 유전자가 눈을 떠 활성화된다. DNA 속에 잠자고 있던 바람 촉진 인자에 의해 눈을 떠 바람 촉진 물질에 의해 세포의 암화가 일어나 분열 증식, 암이 된다. 이때는 물론 면역 시스템이 발동하는데 조기에 활성화돼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NK세포다. 물론 이 시점에서 NK세포가 활동을 왕성히 해서 증식하는 암세포를 모두 처리해버린다면 암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너무 크거나 장기화돼서 과립구 증가로 점막 손상이 크거나 과립구 증가로 임파구가 감소하는 등 면역세포 기능이 약해지면 결국 암으로 진전된다. 반대로 임파구 과잉은 알레르기 체질을 만들고 실제로 암의 20에서 30%는 이에서 비롯된다. 임파구 과잉은 대체로 운동량이 적거나 비만형이 많고 성격이 느긋한 부교감 우위의 생활이어서 혈관 확장으로 혈류가 느려진다. 강폭이 넓어지면
유속이 느려지는 것 같은 이치다. 따라서 교감신경 우위로 혈류가 정체되는 것 같은 결과가 된다. 무엇이 암을 이기는가? 폭음, 폭식, 운동 부족 등 나쁜 생활 습관이 비만을 비롯해 당뇨병과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까지는 대부분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병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되기까지 별다른 조치는 없다. 검진 결과 싹이 트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설마 하고 미련을 떠는 게 한국인이다. 심지어는 체질인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바뀌랴.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정심하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수밖에. 이런 체념파가 의외로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암 환자는 특히 더하다. 암은 유전적, 체질적 요인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환자가 어떤 예방 조치를 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놀라긴 하지만 마치 운명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암 앞에 아주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만다.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자들일수록 의사에 대한 의존심이 높아서 아주 수동적인 자세가 된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환자가 고맙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니 진료하기에도 아주 수월하다. 문제는 그의 진료 경과다.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서 병이 낫는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자기 노력 없이 병원에만 의존하는 환자의 경과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병은 내가 치료한다. 특히 암은 그런 적극적이고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 주치의의 말을 100% 믿고 따르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의사에게 2차 의견을 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치료 수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대체 자신의 생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암도 생활 습관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병원 치료가 전부는 아니다. 내 컨디션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자기에게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 꼭 의사가 아니라도 믿을 만한 주위의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병은 자랑하라고 했다. 물론 너무 자랑할 것도 너무 숨겨야 할 것도 아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치료의 적기를 놓치거나 엉뚱한 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도 적지 않다. 의견을 묻되 판단은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가 해야 한다. 암 자체보다 인간 전체를 보라. 몸의 어느 한 부위에 암이 의심되면 의사는 그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영상의학 연구에서 조직 검사까지 세포 하나의 작은 이상까지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 발생의 국소 부위에만 집중하게 된다. 수술, 항암, 방사선의 암 3대 요법 중 무엇을 쓰든 혹은 병합을 하든 온통 관심은 국소 부위다. 수술을 하면 그 병의 국소 부위를 깨끗이 잘라내야 하고 비수술적 요법이라면 관심은 덩어리 크기에 쏠린다. 그리고 암이 작아지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 환자와 함께 기뻐한다.
정확한 진단,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 이런 현대의학적 진료 수순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국소에만 치중하다 보면 전체를 놓치거나 무시할 위험이 있다. 병은 나았는데 환자는 죽었다. 병원 뒤 창문에서 가끔 듣는 소리다. 암 크기가 줄어드는 데만 신경 쓰다가 환자의 전신 컨디션이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녹다운 될 수도 있다. 암 전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다. 또는 환자의 경제적 형편이 바닥날 수도 있다. 국소보다 인간 전체를 보자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머리가 다 빠지거나 몰골이 너무 초라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특히 여성 환자에겐 인격적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환자도 적지 않다. 긍정적인 생각은 유전보다 강하다. 현대의학은 암 연구 중에서도 특히 유전 관련 분야에서 혁혁한 발전을 이뤄냈다.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비가역적인 현상임도 밝혀냈다. 암은 적어도 세계에서 20개 정도의 유전자 변이가 축적돼야 발생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환자에게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 환자는 유전적인 문제라면 아예 체념해버린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치료에도 아주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억하라. 암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억제 유전자는 가역적이라는 사실을.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약해진 억제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 암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건 환자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암은 유전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하다. 환자를 아주 무력하게 만든다. 운명 탓, 팔자 탓만 해서는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 몹쓸 운명에 갇힌 무력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상 치료에 도움될 힘이 솟아날 수는 없다. 이런 패배적인 정신 상태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할 수 없다. 기억하라. 면역은 정신신경적 요인이 크다는 사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이 암에 대한 공포를 떨쳐낼 수 있고 시상하부의 치료의 분위기가 형성된다. 암은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유전자 질환이다. 그러나 선천적인 진짜 유전자로 인한 암은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유전자 변이의 95%는 후천적이다. 유전자 변이는 식사, 스트레스, 운동 등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암이 발병하려면 암 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암 억제 유전자의 메틸화로 인해 암 억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즉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지 못할 때 암이 발병한다. 이때 암세포는 세포 분열 횟수에 제한 없이 무한 증식하면서 모세혈관을 만들어가며 영양 공급을 받아 무질서하게 성장, 전이를 거듭한다. 그러나 암 환자가 잊어선 안 될 것은 유전자는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환경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식사 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을
반듯하게 하고 생활 환경을 잘 정비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과학적으로 잘하면 암 억제 유전자 변이도 조절될 수 있다. 결국 암 관리는 평생 관리다. 체온을 관리하라. 서양 의학에서는 의외로 체온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저하되고 반대로 1도 올라가면 500에서 600% 증가한다는 게 의학의 정설이고 보면 암과의 싸움에서 체온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 불행히도 현대 한국인의 80%가 정상 체온의 한계인 36.5도를 밑도는 저체온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암세포가 선호하는 생태 환경은 저체온, 저산소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혈관이 축소돼 암세포가 번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이 딱 좋게 형성된다. 스트레스가 암의 발생에 그리고 진행 경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라는 것은 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피로사회, 스트레스 사회다. 교감 우위의 강행군이다. 모두가 과열 상태다. 뇌에도 열이 난다. 찬 걸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은 냉에 아주 민감하다. 여성은 미토콘드리아계의 난자의 성숙에 무엇보다 따뜻함이 필요하다. 유방암이 많은 것도 유방이 외부 기온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자연의학을 추구하는 섬마을에서는 찬물을 못 마시게 한다. 방에는 냉장고도 없다. 냉장고 물은 6도. 아프리카 원시 인류는 이렇게 찬물을 마셔본 적이 없다. 마실 땐 잠시 속이 시원하지만 일단 37도의 위장에 들어가면 전쟁이 시작된다. 위경련, 복통, 설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따뜻한 방에 배를 깔고 누우라고 했다. 한여름에도 수건으로 배를 덮어줬다. 요즘 여름의 냉방은 치명적이다. 심지어 냉방병이라는 신종병이 생겨났다. 편리한 과학 문명에 달갑지 않은 선물이다. 한겨울에도 물은 모두 냉장고에 들어있다. 상온의 물을 찾을 수가 없다. 섬마을에 냉장고나 에어컨이 따로 없는 게 이해됐으면 좋겠다. 냉은 암의 대적이다. 옷도 물론 따뜻하게 입어야겠지만 먹는 음식이나 음료도 따뜻하게 먹는 게 가장 건강에 좋다. 심지어는 맥주나 와인을 데워 먹는 곳도 있다. 지금까지 면역이 암을 이긴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는 이시영 박사가 수십 년간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면역 건강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영상에 담긴 내용 외에도 우리 몸의 면역 관련 기구를 비롯해 면역 기능을 주관하는 장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고 면역에 있어서 뇌의 역할은 무엇인지, 일상생활 속에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암 치료에서 표준 치료가 완료된 후 면역력을 높여서 재발을 방지하는 법 역시 면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으니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시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